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늘은 6월 A매치 2연전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볼까 싶어서 왔습니다. 조금 시기가 늦었죠. 네, 두 경기가 끝난 지가 오래됐는데, 저도 뭐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조금 늦게 왔고, 사실 제가 이렇게 늦게 올리면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많이 안 보시는 건 아는데, 뭐 제 채널을 원래 또 많은 구독자들을 거느리기 위해서 막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조금 차분하게 바라보자. 분석해보자. 약간 그런 취지의 채널이라서 오히려 이렇게 가끔 떨어져서 하는 것도 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하고 갈 생각입니다. 음, 일단 이번 2연전에서 뭐 거둔 성과는 뭐 뚜렷하죠. 월드컵 본선에 다시 또 가게 됐습니다. 이제 10회 연속인가요? 11회인가? 잠깐 몇 번이지? 11회죠. 11회 연속 진출에 성공하게 됐고, 어, 근데 이게 아무래도 매우 어려웠던 예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 대회부터는 26년 월드컵부터는 참가팀이 48개 국가로 늘어나면서 사실상 아시아에서 그것도 통과를 못하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절로 나올 만하죠. 뭐 이강인, 손흥민, 김민재 막 이렇게 빅클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있고 여기다가 이제 빅리그에서 뛰는 뭐 이재성, 황희찬, 뭐 황인범 이런 선수들이 다 있는 마당에 지금 뭐 이게 월드컵도 못 간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죠. 네, 그런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 상황은 맞는데 이제 그 이 두 경기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본선하고 연결해 가지고 한번 결과뿐만 아니라 내용을 가지고 한번 리뷰를 해보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딱 20분이에요. 이 두 경기에서 사실상 저는 완벽한 결과였다고 봅니다. 아무리 아시아권 팀들이라고 하지만 최근에는 아시아권 팀들 상대로도 승리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꽤 있고 특히나 요즘에는 내려서는 전술이라든지 전방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름대로 전술적인 게 뭐 어떤 축구 약간의 그 약팀들 어떻게 보면 축구 후진국이라고 할 만한 팀들에서도 전술적으로는 완성도를 보여주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인 능력 차이에서 승패가 갈리곤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완성도 가진 팀들이 있거든요. 저는 보기에는 쿠웨이트는 아니었던 것 같고 이라크는 그런 짜임새를 가지고 있었던 팀이라고 생각을 평가를 했는데 이 두 경기를 보고 나서 근데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제 본선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우리가 팀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예측할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20분 안 좋았던 20분이거든요. 그러니까 180분 중에 160분은 전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나쁘지 않았고 160분 정도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제가 좋지 않게 봤던 20분이 저한테는 오히려 더 크게 의미가 다가오는 순간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20분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음, 본론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얘기를 하는 게 낫겠죠. 자, 일단 제가 그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월드컵에서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걸 좀 고려를 해봤을 때 저는 그 20분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자, 우리나라가 본선에 가서 뭐 48강에서 시작을 할 테니까 그 처음 라운드 첫 라운드라든지 뭐 이때는 좀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제가 봤을 때는 어 최고의 멤버를 가지고 있는 팀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역대 최고인 것 같아요. 왜냐면 역대 최고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나라의 이 축구 역사에 많은 영웅들이 있었죠. 뭐 차범근 선생님도 계셨고 그 다음에는 뭐 홍명보 황선홍의 시대도 있었던 것 같고 박지성과 이영표의 시대가 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손흥민 그다음에 이청용 기성용의 시대가 있었고 그때 또 박주영 선수가 그 박지성과 기성용의 사이를 또 함께한 공격수가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가 이제 지금의 손흥민의 시대와 이강인의 시대가 겹쳐 있는 김민재의 시대도 겹쳐 있고 이런 시대로 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편차가 적어요. 박지성 선수가 있을 때는 맨유에 뛸 때는 사실 박지성, 이영표 정도 제외하면 박주영 선수 등장하기 전까지는 또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물론 뭐 설기현 선수라든지 다 있었지만 빅리그에서 꾸준하게 잘하는 선수들이 많지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특히나 빅리그에서 빅팀에서 뛰는 선수들이 셋이나 있죠. 셋이나 있고 거기에 맞춰서 다른 이제 유로파 선수들, 빅리그 선수들도 그 어느 때보다 많고 K리그도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어, 좀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나라들도 발전을 많이 했지만 우리나라도 수준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편차가 적다. 선수들 간에 기본적인 기량차가 적고 누군가한테 의존하는 팀이 아니라 다 고르게 이제 팀이 강한 팀이 되어 있다.
라는 게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저는 쿠웨이트전에서 봤던 어떤 그런 전력의 평준화를 쿠웨이트전에서 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쿠웨이트전에서 물론 젊은 선수들이 나와서 뭐 강하게 싸워주고 압박하고 하는 점도 좋았지만, 또 개인 기량에서도 쿠웨이트 선수를 사실은 압도를 했거든요. 근데 쿠웨이트가 뭐 예전처럼 우리나라를 위협할 때처럼 좋은 팀은 아니라고 하고,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후보들이 나와도 아시아권 팀들 상대로 두드려 팰 때 패는구나 라는 거를 볼 수 있었다 라는 점에서는 장점, 좋았던 점도 봤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아까 제가 들이다가 잠깐 샜는데, 48강 이후에 우리나라의 목표는 결국 16강, 최소 16강일 거고, 그 이상 8강 정도를 목표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뭐 되면 뭐 4강 가면 좋고요. 근데 그 16강, 32강 내지 뭐 16강 그 레벨에 올라갔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냐, 이게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같이 평가해야 될 문제라고 봐요. 그냥 본선에 갔어. 지금 뭐 전 세계에 있는 나라의 한 거의 4분의 1, 48개국이 돼버리니까 4분의 1이 월드컵 본선에 나가는 와중에 본선 갔으니까 잘했습니다, 이라크 2대0, 쿠웨이트 4대0, 6대0, 그 두 경기에서 6대0 6골 넣고 무실점이었으니까 깔끔하게 본선행을 확정지었습니다 라고 하기에는, 본선행을 확정지은 상대들이 예전의 최종 예선 상대들보다도 강하다고 보기 어려웠고 사실. 네, 왜냐면 예전에는 이란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팀이라도 있었는데, 이번엔 또 그렇지도 않았잖아요 사실. 요르단이 좀 강팀이긴 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요르단한테 밀려서 떨어진다, 이거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나요 사실? 우리나라의 전력 고려했을 때 그런 걸 봤을 때 결국에 눈은 본선으로 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라크전에 20분이 그 본선에서 우리나라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어, 보여줘야 되는 것들을 못 보여준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라크전 20분, 초반 20분이.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번에 이제 저는 그 유럽 UEFA 챔피언스 리그 또 약간 일맥상통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있는 그 유럽의 강팀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최근에 유럽에서 강팀들은 대체로 어, 기술력이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기도 하지만, 그런 선수들이 굉장히 전술적으로 잘 조직되어 있고 전방 압박 강도가 굉장히 높은 팀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팀들이 잘합니다. 예. 물론 프랑스 월드컵에서 했던 것처럼 내려서 가지고 음바페 살려서 막 하는 팀들도 있지만, 그 팀은 개인 기량이 상대방이 압박하더라도 당하지 않을 만큼의 개인 기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조금 뒤로 물러서는 축구를 오히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본선에서 만날 팀들, 또 남미라든지 유럽에 있는 강팀들은 우리를 상대로 굉장히 강하게 전방 압박을 걸 거고,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될 때 우리나라 수비 선수들이 유럽의 정상급, 유럽 리그에 있는 정상급 선수들의 압박을 잘 견뎌내면서 빌드업을 할 수 있는가, 그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빌드업에서 우리나라가 깔끔하게 풀어나오지를 못하면 전방으로 투박하게 나갈 수밖에 없고, 투박하게 나갔을 때 물론 앞에서 열심히 싸워주겠죠. 네, 공격수들이 열심히 싸워주긴 하겠지만, 이 선수들이 또한 유럽에서 최정상으로 평가받는 선수들을 상대로 잘 공을 지켜낼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떨어졌을 때 세컨드볼 싸움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에너지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느냐, 그 팀 전반적으로 기량이 좋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많이 좋아지고 잘한다고 하지만 유럽에 있는, 남미에 있는 최정상급 팀들 상대로 그게 가능할 것이냐,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저는 그렇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월드컵으로 가는 본선까지 가는 그 예선 단계가 그 본선하고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게 그 상장해 가는 과정에 있고, 그게 본선에 가서 그 예선부터 연습해 온 것들을 모두 집약해서 이 본선에 가서 시험을 봐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이런 리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옛날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그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잘했어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잘했는데, 그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거의 한 80% 정도는 수능을 봤어야 됐던 것 같아요. 물론 수시로 가는 그 학생들도 많았지만, 대체로는 이제 수능을 많이 준비를 했단 말이죠. 근데 수능 준비를 할 때 보면,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내신 공부가 있고, 학교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고, 그 11월에 수능이 있잖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할 때 그냥 학교 수업 공부하면서
내신 공부도 하면서 이제 모의고사 준비를 같이 하는 거죠. 왜냐면 어차피 나오는 내용은 대동소이하니까. 그냥 저는 그렇게 공부를 쭉 하는 타입이었는데 가끔가다 이제 제가 좀 주변에서 이해가 안 됐던 친구들이 모의고사 공부와 내신 공부를 좀 달리 보는 친구들이 좀 있었는데 저는 그게 좀 비율이라고 생각을 늘 했어요. 왜냐면 그 내신 공부를 그냥 공부를 해버리고 까먹어 버리면 이게 이제 연결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서 항상 그런 것들을 같이 통합해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저희 자랑까지 하면서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예선에서 지금 월드컵 예선에서 치렀던 축구랑 했던 축구랑 본선에서 하던 축구가 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그렇게 좋은 이야기로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하던 축구가 아시아에서만 먹히는 축구, 아시아에서 깡패를 하던 축구를 해가지고 본선에서 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본선에서 할 축구를 오히려 수준이 낮고 조금 우리나라가 여유가 있어서 조금 실패를 겪더라도 우리가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아시아 이 예선 단계에서 좀 더 시도를 적극적으로 해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관된 색을 가지고 일관되게 끌려오는 와중에 시행착오도 좀 더 겪어보고 왜냐면 매 경기가 다 발도 맞춰봐야 되고 하나의 철학을 팀 선수들끼리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 20분이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아시아 예선을 뭐 무패로 통과했으니까 잘했다 이렇게 말을 하기에는 제가 보기엔 들쭉날쭉한 경기력들도 있었고 일관된 색깔을 못 보여줬던 것도 있었고 제가 이제 그래서 근데 이걸 욕을 못 하겠다 이런 A매치 리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게 뭐 딱히 문제가 드러나지 않아서 이걸 리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문제점을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막 그때 막 분위기가 또 홍 감독님에 대한 안 좋은 여론도 있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저는 괜찮다고 리뷰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 제가 보기엔 조금 안 좋은 점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빨리 얘기를 좀 해보면 딱 20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 이라크전에서는 사실 결정적인 장면은 퇴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퇴장 당한 이후에 우리나라가 확실히 경기 운영을 좀 더 쉽게 운영할 수 있게 됐고 거기서 수적 우위를 살려서 득점이 터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좀 편안하게 경기 운영을 했죠. 그러면서 득점도 나왔고. 근데 쿠웨이트전도 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쿠웨이트랑 근데 이라크 경기 운영은 좀 달랐어요. 쿠웨이트는 내려서서 하려고 그랬고 이라크는 앞에서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쿠웨이트전도 제가 보기에는 잘 몰아넣고 두드려 패는 것처럼 보이기는 했어요. 보이긴 했고 여러 가지 찬스들을 만들었고 측면에서 크로스 만든 것도 괜찮았고 예, 그런 거는 있었지만 그렇게 된 거는 쿠웨이트가 조금 내려서 줬기 때문에 오히려 찬스를 많이 만들었다. 전 그렇게 느껴졌고 이라크처럼 쿠웨이트가 차라리 앞에서 싸웠으면 물론 그걸 또 이제 잘 풀어나와서 경기를 잘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우리나라가 좀 더 까다로워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라크전 때문에. 네, 그래서 이라크전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퇴장당하기 전까지의 이라크전. 그 20분. 그게 퇴장당하기 전까지 경기 운영을 잘 생각해 보시면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겠지만 상당히 롱패스에 의존한 뻥축구가 많았습니다. 그게 어떤 상황으로 이제 이 이라크가 우리나라에 대응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제가 흔히 말하는 뻥축구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포백으로 나오고 이라크는 4-4-2 형태로 수비를 했습니다. 근데 공을 잡은 선수들이 있으면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우리 센터백들이 측면으로 넓게 벌려서면 잘 안 덤벼요. 혹은 아니면 이제 이 뒤쪽에 여유가 있을 때는 안 덤비다가 딱 요쯤 우리나라 센터백들이 페널티 박스 바깥쪽에 딱 위치할 때쯤부터는 기다렸다가 압박을 하거든요. 그래서 압박을 들어갈 때 막 빨리 덤비는 건 아니고 이쪽에 있는 미드필더들한테 투입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근데 이제 우리가 또 빌드업 할 때는 전반전 초반 20분 정도는 거의 박용우 선수랑 황인범 선수가 뒤쪽에 있고 이재성 선수는 앞쪽에 올라가 있는 형태를 꾸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센터백 두 명을 공격수 두 명이 압박하는 형태를 만들어서 많이 나왔던 장면이 공경원 선수가 이거를 조현우한테 돌려줍니다. 압박이 오니까. 그러면 압박 오다가 뒤로 돌아가 버려요. 그럼 다시 줍니다. 그럼 다시 가요. 물러납니다. 여기 다시 주면. 근데 이제 여기서 노리는 거는 뒤로 주는 게 아니라 아마 조유민한테 주려고 하면 이때는 여기를 잡아먹으러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잡아먹으러 나오는 것도 때로는 여기서 나갈 때 깔끔하게 뭔가 패스가 정확하지 않고 우리가 잡을 수 있겠다 싶으면 덤빕니다. 덤비면서 여기도 덤비죠. 그래서 여기를 못 주게
공을 주면 덤빌 것처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유도를 해놓고 그 다음엔 여기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뻥 나오게 되죠. 이게 뭐 단순히 뭐 조현우 선수한테만 노리는 게 아니라 이 권경원한테 노릴 때도 있고 조유민한테 노릴 때도 있죠. 그래서 뭐 이쪽에 있다가 조유민 선수 공 잡았는데 뭔가 안 깔끔한 것 같다라고 하니까 이쪽에 압박을 가하고 이 선수 위치가 여기 있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이쪽에서 들어갈 압박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그냥 주면 이때는 여기 가가지고 압박 줘가지고 앞쪽으로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그 이라크전 한 20분 동안에는 상당히 앞쪽에다가 많이 때려넣는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빌드업보다는 앞쪽에 때려넣고 만들어가자. 근데 이것도 일리는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 축구 설명드릴 때 땅따먹기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가 여기서 돌리다 공을 뺏기면 바로 골대에서 여기를 주니까 위험한데 공을 앞으로 뻥 차내가지고 여기서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지지고 볶으면 우리가 여기랑 골대랑 가까워지잖아요. 우리나라 골대랑은 멀어지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느 곳에서 공다툼을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뻥 축구하는 게 의미가 있을 수가 있죠.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합리적이라 그러면 빌드업이라는 전술이 왜 나오고 왜 강팀들이 왜 어렵게 굳이 그렇게 돌려가면서 만들겠어요. 여기다 차놓는 게 어려운 이유는 여기서는 이 선수는 수비를 등지는 상태로 본인이 지켜야 이기는 건데 여기는 괴롭혀가지고 이쪽에다만 보내면 수비는 이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여기는 뒤쪽에 숫자가 많고 이쪽은 수비들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밀도 차원에서 수비가 더 좋게 설 수 있고 더 많은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 많은 선수들이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확률이 수비가 이길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이라크전에 잘 안 풀렸던 것처럼 뻥 차내서 떨어져서 우리나라한테 연결이 되면 좋기는 한데 이것보다는 우리나라가 공을 빼앗겨서 다시 이라크한테 공격을 주는 장면들도 적지 않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뺏기지 않고 앞으로 차냄으로써 얻는 이익도 있죠. 왜냐면은 위험을 피할 수 있고 우리나라가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서 공격 전개를 할 수 있게 된다. 성공했을 경우에. 그거는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반대로 확률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다시 공격당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한다. 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라크전에서 너무 뻥축구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걷어내는 앞으로 롱패스 하는 게 일리가 있는 전술이라고 하더라도 빌드업 전술이 단순화돼 있고 한 번에 앞으로 연결하려고만 해. 저 팀은 그런 팀이야 라는 게 상대방한테 노출이 되고 빌드업을 뒤에서 세밀하게 못 풀어나오는 것 같아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이라크처럼 공격을 해올 팀들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저는 덤비지 못할 만큼 이라크 정도로 덤비는 팀, 이라크 정도의 개인기량을 가진 팀 상대로는 어느 정도는 깔끔하게 빌드업을 후방에서부터 풀어나와가지고 그 상대가 물러설 수밖에 없게. 그러니까 탈압박을 해가지고 앞쪽으로 공이 깔끔하게 전진이 되면 이 선수들이 다 내려가서 막아야 돼요. 예를 들면 빌드업에 성공해서 측면에 있는 황희찬한테 공이 딱 들어갔다. 황희찬 선수가 신나게 여기서 드리블을 칠 수도 있지만 드리블 시도를 하다가 그러니까 황희찬이 뭐 드리블 툭툭 치고 들어가면 이 선수가 물러나겠죠. 덤비진 않을 테니까. 그럼 이만큼 당겨놓고 나면 상대 수비진도 옵사이드 라인을 2번한테 지금 여기 밀려난 2번 기준으로 막아야 되니까 이렇게 내려와야 되고 미드필더도 이 공간을 없애기 위해 이렇게 내려와야 될 거고 그렇다 보면 공격수들도 이 공간을 내줄 수는 없으니까 같이 내려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둬놓고 패는 형국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것도 물론 우리나라가 뚫는 게 굉장히 어렵기는 합니다만은 이쪽에서 압박당할 때보다는 확실히 편한 게 뭐냐면 조금 더 돌릴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죠. 왜냐면 이렇게 전진하고 나면 이거 사실 우리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아까랑 다르게 여기서 압박해 오면 아까보다 훨씬 뒤쪽을 넓게 쓸 수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빌드업을 한두 번 성공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성공을 못했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안 좋게 보인 장면이었습니다. 이라크가 압박하는데도 이걸 못 풀어나온단 말이야 라고 느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라크 감독이 보니까 그레이엄 아놀드인가요? 그 호주 감독 맞죠? 그 감독도 이제 가닥이 없는 감독은 아니니까 할 줄 아는 게 있는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이라크의 빌드업 전술이 나름대로 깔끔했습니다. 아니야,
빌드업해야 된다. 압박 전술이 그냥 답 없게 에라 모르겠다 하고 덤벼드는 형식은 아니었고, 확실히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것던데, 요즘에 하여튼 그 유튜브들이 좋아져가지고 축구적인 개념 설명을 잘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 좋아졌어요. 사실 저희가 축구를 이해하기에 채널링이라고 하잖아요. 한쪽으로 몰아가는 거죠. 공격수가 이쪽을 딱, 예를 들면 여기서 10번이 여기를 딱 잘라가지고 공을 여기를 2번이 잡았을 때 이 10번이 여기 딱 들어가 버리면 이 6번한테 주기도 까다로워지고 이 3번한테 넘겨주거나 이 5번한테 넘겨주는 거는 사실상 너무 위험한 횡패스라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냐면 이 2번의 패스 공간을 뭐 이렇게 롱패스 때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쪽에다가 이 10번하고 9번이 이렇게 배치됨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몰고 가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사실 여기서 공을 뺏으러 들어오는 어떤 그런 의미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공격 방향을 정해준다. 상대방 쪽에. 요게 이제 채널링이라고 하는데, 이 채널링을 적절하게 시도하면서 상대를 몰아가는 형식으로 압박을 잘했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내가 뒤쪽에서 움직이는 선수들을 가려야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 9번이 여기를 압박하지만 이런 식으로 압박하면 6번한테 공이 들어가는 게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약간 이 6번을 견제하면서 이렇게 들어와야 이쪽으로 채널링을 할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잘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라크 압박이 허술했는데도 당한 건 아니에요. 제가 느끼기에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풀어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들은 뭐냐면, 미드필더 선수들이랑 수비 선수들 간에 뭔가 약속이 안 돼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약속이라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3자 움직임을 많이 강조합니다. 여기서 사실 이렇게 여기 뭐 이제 이지성 선수가 앞쪽에 있다 받으러 나와요. 그러면 이라크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잘했던 게 여기를 묻어 나옵니다. 묻어 나온다는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따라 붙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공을 이렇게 투입했을 때 이 10번 선수가 여기서 공을 잘못 잡아 놓으면 뒤에 달려들어서 밀면서 순간적으로 공을 잡는 순간에는 그 불안해진 선수들의 그 몸 밸런스가 불안해지니까, 공도 받아야 되고 상대를 몸싸움도 이겨야 되니까 몸이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그때를 이용해서 딱 탈취해가지고 쇼카운터를 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때 사실 수비형 미드필더라든지 미드필더 쪽에 수비들이 공 주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기분이 깔끔하진 않다고요. 뺏길 수도 있겠는데 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안 줘버려요. 근데 안 주면 문제가 뭐냐면, 이 선수가 받으러 왔는데 여기를 안 줘버리면 아까 이 선수가 이렇게 압박 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압박당하는 공간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 선수가 허겁지겁 차야 되는 순간이 와요. 그게 이제 그럼 롱볼이 되겠죠, 주로. 왜냐면 여기를 주면 똑같아요. 여기를 물 테니까. 그러면 우리나라가 외통에 놓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근데 이제 이럴 때 제가 이제 3자 움직임을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랑 똑같은 상황인데 이재동 선수가 여기를 받아주러 옵니다. 그럼 여기서 롱킥을 시도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권경원 선수가 재성이가 내려오네, 근데 6번이 따라오네 라고 인식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한 칸 더 보면 돼요. 한 칸을 어떻게 더 보면 되냐면, 제가 이제 생각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용우가 여기 있네 를 인식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좀만 팀적으로 연습이 돼 있으면 이걸 여기다 그냥 투입합니다. 그러면 이 선수가 붙어요. 근데 이때 박용우가 움직이면 돼요. 어디로? 20번 옆으로. 그래서 여기 들어올 때 달려가는 겁니다. 전진. 그러면 여기서 원터치로 툭. 그러면 여기는 부딪히려고 하는데 이미 공은 떠났으니까 걷어차면 뭐 경고죠, 사실. 그렇게 되면 사실 이 선수가 프리가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생각하시면 그러겠죠. 아니, 얘 프리인 거 맞아? 얘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아니야? 라고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얘는 4-4-2로 수비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미들이 셋이잖아. 순간적으로 이재성이 하나 내려오면서 셋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셋이 많다는 거니까 박영우 쪽에 미드필더가 붙어 있었다 그러면 똑같아요. 투입하면 황인범 위로 가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풀러 나온다. 혹은 이강인이 내려와도 되겠죠. 이건 제가 보기에 그렇게 깔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좀 더 합리적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여기서 이 선수가 받는 우리나라의 10번이 모든 걸 다 해줘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볼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갈 건지를 인식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게 예를 들어서 위치가 4-4-2라고 했지만 약간 이렇게 잡혀 있었다. 그러면 여기다 주는 게 순리겠죠? 근데 이 선수가 이렇게 압박을 아까처럼 말한 것처럼 가리면서 이렇게 압박을 들어왔어요. 치고 나가지 못했는데. 그럼 이 선수가 생각하기에는 전진을 해야 되면 여기다 주던가 이 7번을 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가 이렇게 막혀 있으면은 지금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왼쪽 수비수가. 근데 이때 우리 팀을 생각하는 거를 나랑 그러니까 주는 이 선수랑 받을 수 있는 이 두 선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볼이 없는 이 선수를 생각하면 편하다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미드필더가 둘이 이렇게 잡혀있을 테니까. 그러면 이 선수 생각이 7번이 오네? 그럼 얘 준 다음에 얘가 2번을 이기는 것도 좋겠다 라고 해서 생각하지만 여기 준 다음에 여기다 내주면 이 선수가 그냥 밀고 올라가면서 쉽게 갈 수 있거든요. 혹은 좀 안정적으로 얘기했다 싶으면 여기 준 다음에 압박 들어올 텐데 이걸 여기다 주면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식으로 이 공이 없는 제3자, 이 3자 움직임을 조금만 고려를 하면 훨씬 더 쉽게 풀어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이거를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것이고, 제가 보기에 이거는 이렇게 3자 움직임을 자주 시도하고 공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자꾸 팀에 주입하는 거는 선수들끼리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누군가는 자리를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자리를 안 지키고 올라가도 돼, 수비형이지만 박용우가 올라가도 돼 라는 걸 조금 더 뭔가 전술적으로, 팀의 전술적으로 약속이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금 팀의 역량, 그 사령탑의 역량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어디서 딱 이 장면을 보면서 제일 아쉽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원터치가 안 나오는 것들은 많이 아쉬웠어요. 미드필더한테 깔끔하게 투입돼서 이 선수가 돌아설 수 있는 상황이면 잘 돌아서 전개가 되는데, 미드필더 뒤에 누가 물려 있을 때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걸 어떻게 풀어나오는지에 대해서 뭔가 잘했던 건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됐다라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고, 공 주는 선수랑 받는 선수는 늘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 제 3의 선수는 움직임이 부족했다라고 느꼈는데, 이게 전형적으로 나온 장면이 그 제 기억에 이라크전 전반 15분 45초쯤부터 보시면 돼요. 50초, 45초, 50초 이쯤부터. 그게 뭐였냐면 여기서 권경훈 선수가 공 잡았고 수비가 딱 압박 들어오는 장면인데, 이게 아까 제가 사실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장면이에요. 이재성 선수가 원래는 이제 그 황인범하고 박용우가 계속 빌드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재성 선수가 한번 내려오거든요. 근데 여기를 딱 이재성 선수가 받을 수 있는 위치였고 박용우 선수가 이 좀 깊은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가 따라오고 있는 장면이라서 저는 권경훈 선수가 여기 주고 이렇게 받으면 이게 그냥 제일 깔끔하게 풀려나가는 장면이었는데, 여기서 권경훈 선수가 롱킥을 시도합니다. 심지어 이재성이 자기 발 앞에 달라고 표시를 하는데도. 근데 아마 이재성 선수는 박용우를 봤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이재성은 그런 선수니까, 그만큼 영리한 선수니까. 근데 이게 지금 팀적으로 훈련이 안 돼 있었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이게 간단하게 말해서 지금 이 하얀색 검정색이니까 잉글랜드라고 생각해보자. 그래서 여기 오는 게 해리케인이고 여기 압박 오는 게 데클란 라이스예요. 예를 들면. 아니면 여기 독일이야. 요즘 독일 좀 못하나요? 그래서 4강 그 UNL 4강까지 갔으니까. 여기 오는 게 카이 하베르츠고 요즘 부상이 있지만, 여기 압박하고 있는 게 비르츠랑 킴미예요. 요 앞에 막 요나탄 타가 막 서 있어. 근데 여기서 간단하게 풀어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그냥 뻥 찼어요. 뻥. 오세훈 선수가 잘 싸워줘야 되겠지만, 오형규 선수가 싸워줘야 되겠지만, 이게 이라크전보다는 훨씬 어렵게 경기가 풀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라크 상대로도 우리가 볼을 더 잘 돌려야 되고, 빌드업에 어떻게 보면 집착과 같이 연습을 해가지고 어떤 팀을 만나도 우리가 이만큼 할 수 있어. 그리고 전방 압박하는 전술도 조금 더 세밀해서 이라크 선수들한테 좀 더 많은 실수를 유도하고 우리나라가 미들블록에서 버틸 게 아니라 우리가 압박 시도할 때 것들을 좀 더 과감하게 시도해서, 우리가 만약에 월드컵 본선에서 0대1로 끌려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후반 25분이야 70분이야, 이게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0대1로 끌려가고 있어요. 근데 그때도 미들블록 잡고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 올라가서 잡아야 돼요. 이거 골 못 넣으면 탈락이야. 그러려 그러면 공격 라인을 올려가지고 앞에서 전방 압박하는 걸 연습을 해야죠. 미들블록은 조금 내려서는 거기 때문에 앞에서 하는 것보단 덜 어려워요. 빌드업도 마찬가지예요. 뻥축구는 쉽고 뒤에서부터 세밀하게 만들어 나오는 건 어렵다고요. 그러면 연습을 누굴 상대로 해야 된다? 본선에서 만날 상대들보다 조금 못한 상대들 상대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팀 상대로 연습을 해봐야 돼요. 어려운 것들을 전방 압박하고 후방에서 빌드업 세밀하게 하는 걸 연습을 더 했어야 된다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이라크전은 전방 압박 강도는 약해. 우리나라가 지고 있을 때에 비해서는 본선에서 돌리는 것도 우리나라가 본선 가서 만난 팀들보다 강한 선수들도 아니고 압박 강도가 그렇게까지 뭐 센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까지 제가 보기에는 뭐 조직적이라고는 하지만 더 유럽에 있는 지도자들이 더 세밀하게 조직하고 맨날 전방 압박하는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전술 이해도랑 비교했을 때는 분명히 약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빌드업을 잘 못하는 것 같으니까 이거 본선 가서 괜찮겠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기였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본선 무대가 48강으로 늘어났다는 거에 좋아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 목표가 더 높아진 만큼 좀 더 달라진 경기력들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본선과 예선이 다르지 않다. 다 연장선에 있다. 그러니까 내신과 물론 결과는 잘 받아야 돼요. 월드컵 본선은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전술을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본선에서 쓸 수 있는 전술을 쓸 수 있는 전술을 쓸 수 있는 만큼 만들기 위해서 예선 단계를 그런 기회로 삼았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네. 근데 이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사실 전임 지도자를 자꾸 얘기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벤투 감독 때 제가 이제 굉장히 이제 벤투 감독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저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라이브 방송 같은 거 하거나 뭐 댓글에 너 뭐 축협한 때 어쩌고 제가 기자 생활 할 때니까 축협한 때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당연히 받은 거 하나도 없고 지금도 이제 아시잖아요. 지금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도움을 받아요. 하나도 없었는데 제가 벤투를 좋게 봤던 거는 딱 그 점이에요. 본선에서 쓸 수 있을 것 같은 전술을 예선 단계부터 많이 갈고 닦았죠. 그 갈고 닦다 보니까 어떤 때는 뭐 1대 0으로 겨우겨우 이기는 경기도 있고 뭐 0대 0으로 비기는 경기도 있었고 이번에 우리 홍명보도 그렇게 했지만 그렇지만 결국에 본선 가가지고 우루과이전에 너무 경기를 잘했고 포르투갈전도 잘했고 브라질전에서도 좀 아쉽긴 했지만 한 골 넣고 또 우리답게 싸웠고 저는 그래서 그 대회를 봤을 때는 전반적인 준비 과정부터 봤을 때 참 일관성 있게 잘 끌어왔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최근에 이 흐름들이 좀 아쉬운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경기 끝나고 나서 또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강인 선수가 너무 이제 축구 팬들께서 좀 안 좋게 보시는 것 같다. 응원을 더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 뭐 저는 이제 이런 얘기 누가 옳다 그러다 이런 얘기 하면 또 이제 팬들께서 많이 또 기분 상해하시고 저한테도 뭐라고 하시고 해서 제가 그런 것들을 옳다 그러다 말할 생각은 없는데 그냥 이강인 선수는 좀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왜냐면은 본인은 그래도 대표팀에서 뛰는 거에 애정이 있을 것이고 잘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팬들께서 막 열광적으로 환호해 주실 때 그때 얼마나 즐거운지를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알고 있으니까 그때가 그립다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대표팀의 운영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좀 뭔가 안 좋게 보시는 팬들의 마음도 좀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지금 준비 단계도 제가 봤을 때는 벤투 감독 시절보다는 좀 안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감독 선임 과정도 매끄럽지가 않았고 투명하지가 않았죠. 근데 뭐 그때도 물론 회장은 정몽규 회장이었고 지금도 정몽규 회장이지만 어찌됐든 내부 운영이 그때에 비해서는 많이 좀 불투명해지고 혼탁해진 거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팬들이 목소리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모여일 수 있는 장소가 사실 A매치 경기 기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선수들의 마음도 이해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외부의 관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선 준비가 착착 돼가고 있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서 팬들의 불만도 일리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안 좋은 얘기를 했지만 저는 또 본선에 가면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하길 바라고 또 응원할 거고 또 그리고 저는 마음속에는 분석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또 어떤 때는 그냥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요. 이기는 게 장땡이지 라는 생각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즐기고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경기 끝나고 A매치 끝나고 바로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맥주 마시고 놀고 있어요. 아니면 소주도 사 마시고. 네, 소주도 한잔하고 맥주도 한잔 하면서 그냥 편하게 즐기면서 보는 게 좋을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또 그렇게 즐기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좀 마음을 내려놓고 잘하길 바라는 그런 애정을 내려놓으시고 그냥 90분을 즐기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긴 합니다. 네, 오늘 좀 늦은 시점에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 공감을 하실 이야기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하지만 또 이런 의견도 있구나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내일 A매치가 아니죠. K리그가 있어요. K리그 경기들 보고 한 경기는 더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